김밥 팔아서 하루에 얼마나 벌겠어요? 내가 그 2배로 줄 테니까 사부인 김밥 말던 솜씨로 오늘 우리 회사 와서 음식이나 좀 해봐요. 오늘은 사돈 집안의 중요한 날이었고 순옥은 그 잘난 안사돈의 모진 말에도 대꾸조차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앞치마끈을 고쳐 묶고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옆방 회의실에서 유리잔 깨지는 듯한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외국계 투자사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다고 선언한 거였어요. 그 순간 순옥이 음식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까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김밥이나 말던 늙은이가 잘난 사돈의 회사를 살릴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시장바닥 늙은이라 무시당하던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은 순옥의 사돈이 운영하는 중경건설사 깡통건설의 창립 기념일이자 회사의 20년 수건이 걸린 날이었습니다. 무려 500억 규모의 글로벌 투자 유치 협상이 잡혀 있었어요. 이 돈이 들어오면 회사는 단숨에 대기업 반열에 오르는 거였고, 무산되면 그동안 끌어다 쓴 단기 채무로 인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의 회장인 사돈 어른도 그 아내인 안사돈도 아침부터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돈은 하필 그 바쁜 날 굳이 김밥집 어머니 순옥을 회사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로 불러들였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무시했으면 안사돈을 시중이나 들라고 부른 거였어요. 명분은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였지만 속내는 뻔했습니다. 번듯한 자리에서 시장바닥 사돈을 부려먹으며 자신의 격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사돈은 거칠애와 학벌, 재산이 사람의 급을 나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싼 진주 목걸이와 명품 정장으로 자신을 두르고 시장바닥에서 김밥을 파는 순옥을 늘 한 수 아래로 내려다봤어요. 그런 사람에게 순옥은 그저 격떨어지는 시장통 늙은이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어귀에서 김밥을 팔며 외동딸 하나를 번듯하게 키워낸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히고 뜨거운 기름에 데인 흉터가 곳곳에 남은 손이었습니다. 그 주름진 손이 커다란 접시에 전을 가지런히 담아내는 동안 사도는 그 모습을 못마땅한 눈으로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에 들고 있던 고급 찻잔을 신경질적으로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어유, 어디서 시장 바닥 김밥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 냄새 손님들 코에 배기 전에 창문이라도 좀 열어요. 주방 문 앞에 서 있던 딸 진아의 눈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시댁의 며느리로 들어와 온갖 갑질을 견뎌온 세월이었지만 친정 엄마가 이렇게까지 대놓고 짓밟히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진아가 입술을 꾹 깨물며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도와드리러 온 사람한테 이건 아니죠. 어머어머 이것 봐라. 꼬레찌 엄마라고 편드는 것 좀 봐. 내가 오늘 중요한 날이라 참는다. 사도는 코웃음을 치며 진아의 말을 싹둑 잘라버렸어요. 진아는 더 대꾸하지 못하고 그저 애처로운 눈으로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순옥은 딸의 손을 가만히 토닥이며 괜찮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이런 멸시쯤은 수도 없이 넘겨온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딸에게만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어머니의 깊은 마음이기도 했어요. 순옥은 그저 묵묵히 전을 부치고 잔을 닦고 상을 정리했습니다. 누구도 그 굽은 등 뒤에 어떤 세월이 감춰져 있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어요.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김밥을 말고 그 돈으로 딸 하나만은 부족함 없이 키워낸 순옥이었습니다. 진아를 대기업 사위와 혼인시키던 날 순옥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웃었어요. 그 딸이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순옥은 오늘도 이 모욕을 조용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 시장바닥 늙은이가 한때 여의도와 명동 금융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던 사람이라는 걸 이 자리에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옆방 회의실의 두꺼운 문틈으로 심상치 않은 공기가 새어나왔어요. 잔잔하게 오가던 대화 소리가 어느 순간 뚝 끊기더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내 딱딱하고 단호한 외국인의 목소리가 벽을 넘어 들어왔어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던 외국계 투자사 대표, 마이클 대표의 목소리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오직 숫자로만 사람을 평가한다는 냉혹한 자본가였어요. 기사의 회계 지표는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회사에 500억을 넣을 수는 없어요. 이 계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와장창 하고 누군가 서류 뭉치를 놓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인 사돈어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계약이 무산되면 당장 내일 돌아오는 채무를 막을 길이 없었어요. 20년을 피땀으로 쌓아 올린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찻잔을 들고 우아를 떨던 안사돈의 손도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 문이 잠깐 열렸다 닫히는 사이 혼비백산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반쯤 넋이 나간 사돈어른의 등줄기는 어느새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결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졌고 누구 하나 그것을 주울 정신조차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허둥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상하게도 단 한 사람만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회장의 20년지기 신복이라는 그 사람은 조용히 서류를 챙기며 슬쩍 시계를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오직 그만이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소란을 주방 안쪽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순옥. 그녀의 눈빛이 그 순간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불투명한 회계 지표라는 그 말이 순옥의 귀 속에서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메아리 쳤어요. 전을 뒤집던 젓가락이 접시 위에서 스르르 멈췄습니다. 평범한 김밥집 늙은이라면 결코 알아낼 수 없는 무언가를 순옥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서 흘러나온 그 짧은 문장 하나에서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냄새를 맡은 겁니다. 수십 년 전 숫자만 보고도 죽어가는 기업의 병든 부위를 짚어내던 그 감각이 등줄기를 타고 스멀스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접시 위에 가지런히 놓인 저는 이미 순옥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조금 전 벽 너머로 들려온 그 숫자들이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저 회계 지표라는 건 진짜 회사가 부실해서 나온 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일부러 파놓은 함정이었을까요? 대체 이 김밥집 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길래 제게 거물들도 놓친 그 미묘한 균열을 단번에 읽어낸 걸까요? 두꺼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그 안의 공기는 이미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외국계 투자사 대표 마이클 대표가 가죽 서류 가방에 잠금 장치를 딸깍 잠그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숫자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자본가에게 신뢰를 잃은 회사는 그저 손절해야 할 부실없는 자산일 뿐이었으니까요. 마이클 대표가 통역을 통해 마지막 통보를 내렸습니다. 투자는 전면 철회입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채무 300억을 상환하지 못하면 이 회사는 끝입니다. 그 말이 통역되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사람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300억. 그것도 내일 오후 3시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500억이 들어와 회사를 날게 도와줄 거라 믿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회사는 오히려 300억의 빚독촉에 목이 졸리는 신세가 된 겁니다. 투자가 무산되는 순간 그 소식만 기다리던 채권단이 벌떼처럼 달려들 것이 분명했어요. 글로벌 투자 유치를 담보로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단기 자금들이었습니다.
500억이 들어오기만 하면 하룻밤 사이에 정리될 빚이었지만 그 500억이 사라진 지금은 오히려 회사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회장인 사돈어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 팔걸이를 붙잡았습니다. 평생을 벽돌 한 장 한 장 쌓듯 일궈온 회사가 눈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마이클 대표님, 잠깐만 다시 이야기합시다. 우리 회사 회계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돈어른이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마이클 대표는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한 번 신뢰가 깨진 자리에서 그는 두 번 다시 뒤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통역관이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무마해 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노트북을 접고 서류를 챙기고 하나둘 회의실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이 협상은 완전히 끝났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마이클 대표에게 오늘의 결렬은 그저 수많은 거래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깡통건설에게 이것은 20년 인생 전부가 걸린 마지막 벼랑 끝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의 등줄기는 어느새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와이셔츠가 살갗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조금 전 누군가 놓쳐버린 결제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은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연신 전화기를 붙잡고 어딘가에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있었어요. 법무팀 임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우리 다 끝났다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 절망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누군가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전화기를 붙잡고 은행 지점장을 찾았고 또 누군가는 벌써부터 자기 책임이 아니라며 발을 뺄 궁리를 하고 있었죠. 2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지만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 결속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천장의 형광등만이 그 모든 절망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뒤늦게 상황을 전해들은 사돈이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걸고 명품 정장으로 한껏 치장한 그 우아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사돈은 남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회사가 끝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조용히 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진짜 벼랑 끝이었어요. 거칠애와 자존심으로 쌓아올린 세계가 단 몇 마디의 통보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회장의 20년지기 신복이라 불리던 최 전무였습니다. 모두가 넋을 잃고 허둥대는 사이 최 전무는 조용히 자기 앞의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들처럼 당황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놀림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여유롭기까지 했어요. 그가 슬쩍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아무도 모르게 입꼬리를 미세하게 끌어올렸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만족스러운 미소였어요. 20년간 회장의 곁을 지키며 온갖 신임을 다 받아온 사람의 얼굴에 지금 이 회사의 파멸을 반기는 웃음이 스쳐 지나간 겁니다. 사실 오늘의 이 위기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누군가의 손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각본이었어요. 회장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그 오른팔이 뒤로는 외국계 벌처 펀드와 손을 잡고 회사를 통째로 삼킬 판을 짜온 거였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알짜 기술만 헐값에 빼돌려 넘기는 그런 끔찍한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절망에 빠진 그 누구도 최 전무의 그 미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돈도 임원들도 모두 눈앞에 무너지는 회사만을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딸 진아는 벽에 기대선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사로 몸담고 있는 시댁 회사가 무너진다는 것은 곧 자기 가정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뜻이었어요.
진아의 눈에서 굵은 눈망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재벌집 사위와 혼인하던 날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순간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남편도, 시댁도, 그리고 자신의 삶도 어디까지 추락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아의 가슴을 짓누른 건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여전히 주방 구석으로 밀려나 있을 친정 어머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 조금 떨어진 주방 앞에는 앞치마를 두른 순옥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딸의 우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옥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벽 너머로 들려온 그 숫자들, 300억이라는 채무와 회계 지표라는 단어가 순옥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회사가 부실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정교하게 오랫동안 파놓은 함정의 냄새가 진하게 풍겨왔어요. 평범한 김밥집 어머니라면 결코 맡을 수 없는 그 냄새를 순옥은 이미 또렷하게 맡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죽어가는 기업의 장부를 펼치기만 해도 어디가 골맞는지 단번에 짚어내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드는 꼴의 실물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장 바닥으로 숨어든 순옥이었지만 그 눈만은 결코 무뎌지지 않았어요. 순옥이 앞치마끈을 매만지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8년,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랜 세월 동안 봉인해 두었던 무언가가 지금 그 손끝에서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었어요. 과연 평생 김밥만 말아온 이 어머니는 무너져 내리는 회사와 딸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었을까요? 주방 안에서 순옥은 젖은 쟁반을 닦던 손을 멈춘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통보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어요. 불투명한 회계 지표, 그리고 내일 오후 3시까지 갚아야 할 300억. 평범한 사람에게는 그저 무서운 숫자들이었겠지만 순옥에게는 달랐습니다. 그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줄을 맞추더니 어느 순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고 있었어요. 멀쩡한 회사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질 리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숫자를 비틀어 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과였죠. 벽 너머로 들려온 몇 개의 숫자만으로도 순옥은 이미 어렴풋한 함정의 윤곽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자금이 어딘가로 새어나가고 있었고 그 물길을 일부러 흐려놓은 손길이 느껴졌어요. 너무나 오랜만이었지만 그 감각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되돌아왔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심장이 오랜만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순옥의 머릿속에서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여의도가 명동의 금융가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무르던 시절이었어요. 죽어가던 기업의 장부를 펼쳐놓기만 해도 어디가 골맞고 어디가 피가 새는지 단번에 짚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순옥을 두려움 반, 존경 반으로 명동 큰손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돈이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가는 꼴을 너무 많이 지켜본 순옥은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화려한 사무실도 수많은 사람들의 아부도 다 버리고 시장 바닥으로 숨어들었어요. 한때는 죽어가던 대기업 회장들이 순옥의 사무실 앞에 줄을 서서 살려달라 애원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순옥의 말 한마디에 수천억이 움직였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면 무너지던 회사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세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친구를 배신자로 바꿔놓았어요. 그 지긋지긋한 광경에 환멸을 느낀 순옥은 어느 날 모든 이름과 명성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김밥을 말며 딸 하나만 바라보고 조용히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봉인해 두었던 그 감각이 손끝에서부터 저릿하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의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사돈, 식은땀에 젖은 사돈 어른, 그리고 그 바깥 복도에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우는 딸 진아.
바로 그 진아의 눈물이 순옥의 마음속 무언가를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평생을 딸 하나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어머니였어요. 그 딸의 가정이 지금 눈앞에서 통째로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사이도, 시댁도, 그리고 진아가 겨우 붙잡고 선 그 삶도 산산조각이 날 게 뻔했어요. 무엇보다 이 모든 위기가 누군가의 더러운 욕심 때문이라는 걸 순옥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내 딸의 눈물이 저런 자의 탐욕 위에 흐르게 둘 수는 없었어요. 순옥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김밥집 어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냉혹한 금융계를 호령하던 그 서슬퍼런 맹수의 눈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순옥이 두르고 있던 앞치마 끈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조리대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탁하는 묵직한 마찰음이 주방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평생 숨겨온 진짜 자신을 다시 꺼내겠다는 신호탄 같았어요. 굳은 살 박힌 손끝이 앞치마 끈을 매만지는 동안 순옥의 표정에는 미묘한 결기가 어렸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그 세계였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 문을 다시 열 수 있었어요. 앞치마를 반듯하게 개어 조리대에 올려둔 순옥이 회의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발소리가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그 발걸음에는 조금 전까지 시중이나 들던 사람의 주눅든 기색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넓은 건물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당당하고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순옥을 발견한 사돈이 화들짝 놀라 앞을 가로막았어요. 회사가 무너지는 이 판국에 김밥집 사돈이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아니 아니, 지금 어딜 들어가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요? 사돈이 순옥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순옥이 고개를 돌려 사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친 사돈의 손이 허공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평생 남을 내려다보며 살아온 사돈이었지만 그 얼음장 같은 눈빛 앞에서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압도하는 서늘한 기운이었어요. 마치 수백 번의 협상 테이블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 속에는 김밥집 어머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직 상대의 속을 꿰뚫어보는 노련한 승부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돈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입을 다물었어요.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순옥의 눈빛 하나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순옥이 그런 사돈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밥이나 말던 손이라고 무시하셨죠. 그 회사 내가 살게요.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김밥이나 팔던 사돈이 500억짜리 협상이 무너진 이 자리를 살리겠다고 말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이상하게도 순옥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확신이 실려 있었어요. 시장통에서 김밥집이나 하는 당신이 무슨 돈으로 내 회사를 산다는 거요? 사돈은 비웃어주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김밥 냄새에 운운하며 멸시하던 그 상대가 지금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 봤다는 불길한 예감이 사돈의 등골을 서늘하게 타고 흘렀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사돈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굳어버린 사돈을 지나쳐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유리문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어요. 문 안쪽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사람이 오늘 이 회의실의 운명을 통째로 뒤집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순옥이 조용히 숨을 한 번 고른 뒤 회의실 문을 힘차게 밀어젖혔습니다.
그 발걸음을 지켜보던 사도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벽에 손을 짚었어요.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본 딸 진아 역시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김밥만 말아온 어머니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건지 진아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평생 감춰왔던 명동 큰손이 마침내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자 절망에 빠져있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앞치마를 벗은 순옥이 김밥 냄새가 밴 소박한 옷차림 그대로 회의실 한복판을 향해 걸어 들어왔어요. 사람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상을 나르던 그 시장바닥 여자가 대체 왜 이 자리에 나타난 건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500억짜리 협상이 무너진 이 절체절명의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불쑥 끼어든 것만 같았습니다. 몇몇 임원은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보안 직원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 아까 음식 나르던 사람 아냐? 지금 여기 왜 들어온 거야? 수군거림이 번졌지만 순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테이블 위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바로 조금 전 마이클 대표가 신경질적으로 밀쳐둔 채 나가려던 재무제표 뭉치였습니다. 순옥이 그 두꺼운 서류를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굳은 살 박힌 투박한 손이 종이를 넘기는 순간 그 손끝은 마치 수십 년간 장부를 만져온 사람처럼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훑는 순옥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숫자들이 순옥의 머릿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읽혔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빽빽한 숫자의 나열일 뿐이었지만 순옥의 눈에는 그 숫자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처럼 보였어요. 어디서 돈이 만들어졌고 어디서 새어나갔으며 누가 그 물기를 일부러 비틀어 놓았는지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순옥의 입에서 나온 말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지난 분기 대비 갑자기 2배로 뛰었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출은 그대로예요. 빚은 늘었는데 들어온 돈은 없다. 이 돈들이 대체 어디로 흘러간 거죠?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짚어낼 수 없는 재무제표의 가장 은밀한 급소였어요. 순욱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넘기며 유동성 위기의 원인과 단기 부채의 만기 구조, 그리고 자금 흐름의 부자연스러운 지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냈어요. 현금 흐름표와 손익 계산서를 대조하는 손놀림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순옥이 고개를 들어 회의실을 나서려던 마이클 대표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물 흐르듯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억양 하나 흔들림 없는 완벽한 비즈니스 영어였어요. 국제금융 용어들이 그녀의 입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장바닥 늙은이의 입에서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하던 전설의 숫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어는 협상 통역용 영어가 아니었어요. 월스트리트의 진짜 자본가들 사이에서만 오가는 살아있는 금융의 언어였습니다. 순옥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조목조목 분석하며 이 위기가 결코 회사 자체의 부실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정연하게 짚어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나쁜 지표들 뒤에 감춰진 진짜 원인을 마치 두꺼운 커튼을 젖히듯 하나씩 드러내 보였습니다. 단어 하나, 숫자 하나에도 조금의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마이클 대표의 발걸음이 회의실 문 앞에서 뚝 멈췄어요. 그의 손이 이미 문 손잡이에 닿아 있었지만 그는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등 뒤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가 그를 자리에 붙잡아 세워둔 거였습니다. 마이클 대표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경 너머 그의 눈이 순옥을 향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의아함이었습니다. 저 초라한 행색의 한국 노인이 어떻게 이런 분석을 쏟아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순옥의 브리핑이 이어질수록 마이클 대표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함은 곧 놀라움으로, 놀라움은 이내 충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특유의 분석 방식, 군더더기 없이 급소만을 정확히 찔러 들어가는 저 브리핑의 리듬, 상대의 혀를 찌르며 단숨에 판을 장악하는 그 방식은 결코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마이클 대표는 그 방식을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그가 신출내기 애널리스트였던 시절 전 세계 금융계가 벌벌 떨게 만들었던 한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숫자 하나로 죽어가던 기업도 살리고 멀쩡한 기업도 단숨에 무너뜨린다는 그 사람. 월스트리트마저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하던 명동 큰손이라 불리던 바로 그 전설이었어요. 그 이름은 어느 순간 금융계에서 호련히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저 소문으로만 그 존재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는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외국으로 떠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설이 지금 이 회의실에서 앞치마 자국이 남은 옷을 입고 되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마이클 대표가 자기도 모르게 안경을 고쳐 썼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그가 잡고 있던 서류 가방을 툭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냉혹하기로 소문난 그 자본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숫자 앞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어요. 전설, 전설 속에만,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던 그 명동 큰손이 지금 눈앞에 김밥집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도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시장바닥 순옥이 세계적인 자본가를 단숨에 붙잡아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사돈의 손에서 들고 있던 손수건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학벌과 재산으로 사람의 급을 나눠온 사람들이지만 지금 눈앞의 광경에서는 그 잣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김밥이나 말던 손이라며 조롱하던 그 손이 세계적인 자본가를 손바닥 위에서 다루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소란 속에서 유독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최전무였어요. 순옥이 짚어내는 그 자금의 흐름이 자기가 그토록 정교하게 숨겨놓은 함정 쪽으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전무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그 각본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온 거였어요. 20년간 회장을 속이며 치밀하게 쌓아올린 계획이 겨우 김밥집 할머니 하나에 흔들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김밥집 늙은이가 대체 어디까지 알아챈 걸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서류를 쥔 손바닥에는 축축하게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회의실의 절대값은 마이클 대표였고 가장 초라한 존재는 순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적인 자본가가 앞치마 자국이 밴 노인의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회의실의 판도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이미 회의실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가려던 마이클 대표는 다시 자리에 앉아 순옥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옥이 테이블 위에 재무제표를 펼쳐놓고 옆에 놓인 형광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3시까지 갚아야 할 300억. 그 급한 불을 어떻게 막을지 순옥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단기 채무의 만기를 재조정하고 유후 자산을 담보로 브릿지 자금을 끌어오는 구조. 순옥의 손이 서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방어 구조를 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몇 시간을 붙잡고도 답이 나오지 않던 문제를 순옥은 종이 몇 장을 넘기는 사이에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재무팀 임원조차 순옥의 손끝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금 흐름을 하나하나 따라가던 순옥의 손끝이 어느 한 지점에서 뚝 멈췄어요. 분명 조금 전까지 회사 계좌에 있어야 할 돈이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옥이 형광펜으로 그 항목에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또 그 다음 페이지. 사라진 돈의 흐름을 되짚어 갈수록 순옥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돈은 회사에서 빠져나가 어떤 낯선 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어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였습니다. 순옥의 형광펜이 거침없이 서류 위를 그어 내려갔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모순점들이 형광색으로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비용만 부풀려진 항목들,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문료와 용역비, 그리고 그 돈들이 최종적으로 모여드는 하나의 계좌. 순옥은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장부 이면에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유령 회사였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 회사의 알짜 자금이 바로 그 유령 회사를 통해 아무도 모르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회계 지표가 불투명하게 보였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회사를 부실하게 보이도록 숫자를 흐려놓고 그 틈에 알짜배기만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마이클 대표가 투자를 철회한 것도 사실은 이 정교한 함정에 걸려든 결과물이었어요.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에 앉은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이건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회사 내부의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 치밀하게 설계한 조작이었습니다. 회사 밖의 적이 아니라 회사 안에 누군가가 저지른 짓이라는 뜻이었어요. 순옥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에 앉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최 전무였어요. 순옥과 눈이 마주친 최 전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완벽하게 숨겨놓았다고 자신했던 함정이 겨우 몇 분 만에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최 전무의 목에 시퍼런 핏대가 돋아올랐습니다. 그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저 시장통 할망구가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회장님, 이런 근본도 없는 사람 말을 믿으시는 건 아니죠? 저 여자가 회계에 대해 뭘 안다고요? 최 전무가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지만 순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침착함이 최 전무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최 전무는 손가락으로 순옥을 삿대질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이미 두려움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라면 저렇게까지 발악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순옥이 형광펜을 내려놓고 방금 표시한 서류를 사돈어른 앞으로 조용히 밀었어요. 회사를 망친 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20년 동안 밥을 먹여준 걔가 주인을 문 겁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회의실의 공기를 통째로 얼려버렸어요. 사돈 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순옥에 밀어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형광펜으로 표시된 자금의 흐름을 눈으로 쫓던 그의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어요. 그 흐름의 끝에 자리한 유령 회사, 그리고 그 회사와 얽힌 최 전무의 흔적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신복이 뒤로는 회사를 통째로 팔아넘길 판을 짜고 있었다는 진실, 가족보다 더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회사의 가장 은밀한 자금까지 맡기고 자식들보다 더 곁에 두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등에 칼을 꽂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돈 어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사돈 어른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죠. 서류를 쥔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안경 너머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최 전무, 이게 사실인가? 자네가 정말로? 최 전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을 하려 입을 열었지만 순옥이 짚어낸 증거 앞에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마에서 식은땀만 뻘뻘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그 침묵이 그 어떤 자백보다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사돈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생 사람의 급을 학벌과 재산으로 나눠온 사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사를 파멸로 몰아넣은 건 번듯한 학벌을 자랑하던 최전무였고, 그 회사를 구해낸 건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시장바닥 순옥이었어요. 사돈의 얼굴에 부끄러움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딸 진아 역시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평생 김밥만 말던 어머니가 대체 언제 저런 사람이었던 건지 진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가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 자리에 섰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이클 대표는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 회사와 거래를 끝내려던 냉혹한 자본가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순옥이라는 사람에 대한 깊은 흥미와 경애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가 통역을 통해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어요. 이 회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군요. 계속하시죠.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싶습니다. 순옥이 다시 형광펜을 집어들었어요. 이제 겨우 함정의 입구를 열어 젖혔을 뿐이었습니다. 이 유령 회사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뻗어 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순옥은 그것을 낱낱이 파헤칠 작정이었어요. 차갑게 가라앉은 순옥의 눈이 다시 서류를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 이름을 확인하려는 순간 순옥의 손끝이 다시 한번 멈칫했어요. 이 함정의 설계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옥은 서류 위 페이퍼 컴퍼니의 흔적을 다시 한번 천천히 짚어보았습니다.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 회사를 일부러 부실하게 보이도록 숫자를 흐려놓은 방식, 그리고 그 뒤에 도사린 외국계 세력의 그림자. 그것은 순옥이 금융계를 호령하던 시절 수도 없이 봐온 전형적인 기업 사냥의 수법이었어요. 멀쩡한 회사를 궁지로 몰아 헐값에 삼킨 뒤 알짜 기술만 빼내 되파는 그 냉혹한 벌처 펀드의 방식이 이 장부 곳곳에 지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순옥이 등을 돌리고 떠나왔던 바로 그 탐욕의 얼굴이 이 회의실에서 다시 고개를 든 거였어요. 최 전무는 바로 그 외국 세력의 손발이 되어 안에서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정체를 완전히 파악한 순옥의 눈빛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사돈 어른이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신복에게 배신당한 충격은 컸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일 오후 3시까지 300억을 막지 못하면 회사는 그대로 끝이었으니까요. 사돈 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 여사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권한을 여사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 번 숙인 적 없던 사돈 어른이었어요. 그런 그가 조금 전까지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던 사돈에게 회사의 명운을 통째로 맡긴 겁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회사의 회장이 보잘것없는 노인에게 모든 결재권과 지휘권을 넘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곁에 있던 안사돈조차 깜짝 놀라 남편의 소매자락을 붙잡았지만 사돈 어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회사를 구할 사람은 오직 순옥뿐이었다는 걸 사돈 어른은 본능적으로 알아챈 거였죠. 순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향해 짧고 단호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각 부서 팀장급 이상 지금 즉시 대회의실로 전원 소집하세요. 5분 안에. 순옥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임원들이 튕기듯 일어나 전화기를 붙잡았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순옥을 시장바닥 늙은이라며 수군대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5분 뒤 대회의실은 긴급 소집된 50명의 임원으로 가득 찼어요. 재무, 법무, 기획, 영어까지 각 부서의 핵심 인력들이 영문도 모른 채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선 사람은 뜻밖에도 초라한 옷차림을 한 낯선 노인이었어요. 웅성거림이 회의실에서 퍼졌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회장님이 정권을 맡겼다는데 설마 저 아주머니가? 의아함과 불신이 뒤섞인 눈빛들이 순옥에게 쏟아졌어요. 순옥은 그 시선들을 정면으로 받으며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커 하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향해 선언하듯 말했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2시간 안에 이 회사의 자금 흐름을 전면 재배치합니다. 내일 오후 3시까지 300억을 막아냅시다. 말을 마친 순옥의 손이 화이트보드 위를 거침없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마커가 화이트보드를 긁는 소리가 쉴 새 없이 회의실을 채웠어요. 자금 재배치 구조, 단기 채무 상환 계획, 자산 담보 순서, 위령 회사 자금 회수 경로까지 순옥의 머릿속에 이미 완성되어 있던 설계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화이트보드를 빼곡히 채워나갔습니다. 숫자와 하살표, 그리고 복잡한 자금의 흐름도가 순식간에 그려졌어요. 그 손놀림은 어찌나 빠르고 거침이 없던지 임원들은 받아 적기는커녕 눈으로 따라가기에도 벅찰 지경이었습니다. 누구도 이 노인이 종이 한 장 보지 않고 이 모든 걸 머릿속에서 짜낸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무팀, 지금 즉시 각 은행 지점장에게 연락해서 만기 연장 협상 들어가세요. 법무팀은 유령 회사로 나간 자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서류 준비하고요. 기획팀은 유휴 부동산 담보 평가액 30분 안에 뽑아오세요. 순옥의 지시는 물 흐르듯 정확하고 빈틈이 없었어요. 각 부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는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임원들의 표정이 시간이 갈수록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순옥의 지시대로 움직이자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둘 뚫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재무팀장이 전화기를 붙잡고 은행과 협상을 이어갔고 법무팀은 밤샘 작업을 방불케 하는 속도로 서류를 찍어냈어요. 회의실은 순식간에 전쟁터 같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부장들은 혼비백산한 얼굴로 전화기를 붙잡고 순옥의 지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 부장은 은행 지점장을 붙잡고 사정하듯 만기 연장을 협상했고 또 다른 부장은 밤늦은 시각임에도 거래처를 깨워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누구 하나 딴 생각을 할 틈이 없었어요.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쉴 새 없이 겹쳐 울렸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임원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 순옥을 무시하던 재무임원조차 그녀의 완벽한 지시 앞에서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세상에, 이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종이도 안 보고 저렇게 짜내는 거지? 우리 팀이 며칠을 매달려도 못한 걸. 법무팀장은 순옥이 짚어준 조항을 확인하고는 자기도 모르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 순옥을 향하던 그 냉소와 불신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회의실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맨 뒤편에는 사돈이 넋을 잃은 채 서 있었어요. 새벽마다 부엌에서 상을 차리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순옥은 회사의 핵심 인력 50명을 손끝 하나로 움직이는 사령관이었습니다. 사돈은 저도 모르게 자기 손을 내려다봤어요.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곱게만 살아온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초라했던 사람이 이제 이 넓은 회의실의 절대적인 사령탑이 되어 50명의 엘리트를 손끝 하나로 지휘하고 있었어요. 화이트보드가 새로운 재무구조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2시간 만에 부도 직전의 회사가 살아났어요. 50명의 엘리트 임원들이 일제히 순옥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학벌도 재산도 아닌 오직 진짜 실력 앞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존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구조는 회사를 살리는 동시에 최전무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 칼날이기도 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선 최전무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완벽하다고 자신했던 그의 각본이 저 노인 하나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도망칠 구멍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완성한 새로운 재무구조 앞에서 최전무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 조작된 회계장부, 그리고 외국계 벌처 펀드와 주고받은 흔적까지 순옥이 찾아낸 증거들은 하나같이 빈틈이 없었어요. 발악하던 최전무도 그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결국 무릎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사돈 어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최전무는 그 순간까지도 억울하다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 할망구가 절 모함하는 겁니다. 20년입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배신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돈 어른은 더 이상 그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20년을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경찰이 최전무의 양팔을 잡고 회의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끌려 나가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조금 전까지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던 자의 위세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번듯한 학벌과 20년의 신임 뒤에 숨어 회사를 좀먹던 배신자의 철저한 몰락이었습니다. 게다가 순옥이 확보한 증거는 이번 사건만이 아니었어요. 최 전무가 벌처펀드와 결탁해 벌인 오랜 비리의 전모까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회사를 헐값에 넘기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기려던 그 추악한 뒷거래가 100일 하에 드러난 거였어요. 끌려나가는 최 전무의 뒤로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그제야 긴 폭풍이 끝났음을 모두가 느꼈어요. 한 사람의 탐욕이 쓰러지고 진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어요. 전쟁터 같던 대회의실이 서서히 비어나가고 있었죠. 마침내 넓은 회의실에서는 순옥과 사돈 내외 그리고 딸 진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회사를 살려낸 순옥의 필체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앞에 선 순옥은 오랜 긴장이 풀린 듯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봉인해왔던 그 능력을 오늘 밤 순옥은 딸을 위해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그 폭풍 같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죠. 천장의 형광등만이 텅 빈 회의실을 고요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때 사돈이 천천히 순옥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을 내려다보며 명령과 멸시만을 담아 걸어오던 그 발걸음이 아니었어요. 지금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리고 떨리고 있었어요. 순옥 앞에 다가선 안사돈이 잠시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섰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죠. 그러더니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그 누구에게 고개 한번 숙인 적 없던 안사돈이 순옥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은 겁니다. 값비싼 명품 정장이 회의실 바닥에 스치고 우아하게 걸치고 있던 진주 목걸이가 바닥에 닿을 만큼 허리를 굽혔습니다. 평생 세우고 살았던 그 도도한 자존심이 지금 이 순간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곁에 있던 딸 진아가 놀라 어머니를 부축하려 다가섰지만 안사돈은 고개를 저으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건 반드시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할 잘못이라는 걸 안사돈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안사돈이 두 손을 뻗어 순옥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뜨거운 기름에 데인 흉터가 가득한 그 투박한 손이었어요. 조금 전까지 김밥 냄새가 난다며 그토록 천대하던 바로 그 손이었죠. 제가 사람을 몰라봤습니다. 은인인 사돈을 기생충 취급했습니다. 이 천박하고 못난 저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사돈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이내 그 우아하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우아한 미소만 짓던 안사돈이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순옥의 거친 손등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뜨거웠어요. 지난날의 오만을 뉘우치는 진심에서 우러난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쌓아온 거칠애와 오만이 그 뜨거운 눈물에 모두 씻겨 내려가고 있었어요. 김밥 냄새가 난다고, 격이 떨어진다고, 제가 감히 사돈께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우리 회사를, 우리 가족 전부를 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순옥은 무릎 꿇은 사돈을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원망도 통쾌함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상처받아온 한 사람을 향한 따뜻하고 담담한 시선이었어요. 돈이 사람을 얼마나 오만하게 만드는지 순옥은 지난 세월 동안 지겹도록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돈의 그 절박했던 멸시조차 순옥은 미워하기보다 안쓰럽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순옥이 오래전에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순옥이 천천히 몸을 굽혀 자기 손을 감싼 안사돈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떨리는 손등을 가만 토닥여 주었습니다. 됐어요. 사돈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회사가 살았으면 됐어요. 그거면 됐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안사돈은 더욱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용서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는데 순옥은 그 모진 세월을 다 품어 안아준 거였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 진아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자기 하나만 바라보며 온갖 멸시를 견뎌온 어머니. 그 어머니가 사실은 이토록 크고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진아는 오늘에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감춘 채 오직 딸을 위해 묵묵히 김밥을 말아온 어머니의 사랑이 진아의 가슴을 뜨겁게 적셨어요. 시댁의 멸시 속에서 방패막이가 되어주려 했던 건 늘 진아였는데 정작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온 가족을 지켜낸 건 어머니였습니다. 진아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기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저 멀찍이서 눈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사돈 어른도 붉어진 눈으로 순옥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길고 길었던 하룻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거칠애와 허례허식으로 얽혀있던 두 집안이 이 하룻밤을 지나며 비로소 진짜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죠. 순옥은 여전히 사돈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창밖으로 밝아오는 하늘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긴 세월 감춰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밤이었지만 순옥의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딸의 가정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지친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어요. 그날의 소문은 며칠 만에 재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부도 직전의 회사를 단 하룻밤 만에 살려낸 정체불명의 노인. 사람들은 시장 바닥에서 김밥을 팔던 그 노인이 사실은 전설의 명동 큰손이었다는 이야기에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잊혀져 있던 그 이름이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순옥이 살려낸 회사는 재설계된 투명한 구조 위에서 마침내 500억 투자를 정식으로 유치했어요. 부도 직전까지 몰렸던 회사가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선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이클 대표가 직접 순옥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자본가답게 순옥에게 상상도 못할 거액의 조건을 내밀었어요. 윤 여사님, 제 회사의 아시아 총괄 자문역을 맡아주십시오. 원하시는 연봉을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던 그 냉혹한 자본가가 순옥 앞에서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재벌 앞에서도 굽히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순옥은 그저 잔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손사래를 치며 그 엄청난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지만 사양하겠어요. 제 진짜 직장은 저작거리랍니다. 저는 그저 김밥 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마이클 대표는 그 대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천억이 오가는 자리를 손바닥 위에서 주무르던 사람이 시장의 작은 김밥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깨달았어요. 돈과 명예를 쫓지 않는 그 초연함이야말로 순옥을 진짜 전설로 만든 힘이었다는 것을요. 마이클 대표는 존경을 담아 순옥에게 깊이 허리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에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그 오만함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진짜 품격이 세계적인 자본가의 마음까지 바꿔놓은 순간이었죠. 며칠 뒤 순옥의 허름한 시장 김밥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사돈 내외와 딸 진아, 그리고 사위였습니다. 최고급 정장을 빼입은 사돈 내외가 좁고 낡은 시장 골목의 김밥집 앞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평생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만 드나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김밥 냄새 가득한 이 작은 가게를 제 발로 찾아온 거였죠. 사돈이 며칠 전 순옥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니라 사돈이 매일 김밥을 마는 바로 그곳에서 함께 밥을 먹고 싶다고요. 그것은 지난날의 오만을 진심으로 내려놓겠다는 사돈 나름의 다짐이기도 했어요. 시장은 여전히 정겨운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흥정소리, 리어카가 덜컹거리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그 백색 소음 속에서 순옥은 아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어요. 어서들 와요. 우리 집 김밥이 이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알죠? 자, 어서 앉아요. 사돈 내외가 좁은 플라스틱 의자에 엉거주춤 걸터 앉았습니다. 값비싼 정장에 어울리지 않는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어요. 순옥이 도마 위에 김밥을 올리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썰기 시작했습니다. 경쾌한 칼질 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밥이 접시 위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가지런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뭉툭한 김밥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세상 그 어떤 요리에도 담기지 않은 따뜻한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딸을 먹이고 키워온 그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김밥이었으니까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밥에서 참기름 냄새가 구수하게 번졌습니다. 그 냄새 하나가 이 작은 가게를 세상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순옥이 갓 썬 김밥을 식탁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자, 어서들 먹어요. 우리 사돈, 우리 딸, 우리 사위, 많이들 먹어요. 딸 진아가 김밥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먹어온 세상에서 제일 익숙하고 그리운 그 맛이었습니다. 진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입가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고 울음과 웃음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그런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 김밥 한 줄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진아는 이제야 온전히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을 감춘 채 오직 딸 하나를 위해 이 자리를 지켜온 어머니였어요. 사돈도 조심스럽게 김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격을 따지며 살아온 사람이 손으로 김밥을 집어 입에 넣는 순간이었어요. 쑥스러운 듯 그러나 다정한 미소가 사돈의 얼굴에 피어올랐습니다. 어쩜 이렇게 맛있을까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맛있는 걸 두고 대체 뭘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나 싶네요. 곁에 앉은 사위도 장모가 썰어준 김밥을 맛있게 베어 물며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날 아내가 시댁에서 겪은 서러움을 떠올리며 사위는 조용히 진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돈 어른도 김밥을 입에 넣으며 껄껄 웃었어요. 좁은 김밥집 식탁에 둘러앉은 5사람의 웃음소리가 시장의 정겨운 소음과 어우러져 퍼져나갔습니다. 거칠해도 학벌도 재산도 없는 자리였어요. 그저 따뜻한 김밥 한 줄을 나누어 먹는 진짜 가족의 밥상이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대놓고 시장 냄새 운운하던 그 서슬퍼런 멸시는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채운 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빛과 웃음뿐이었습니다. 순옥이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따뜻한 밥입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한 식구입니다. 그 한마디에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겉으로 번듯한 헐의 허식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품어 안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그 작은 김밥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은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재단하고 가진 것으로 값을 매기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화려한 거칠의 뒤가 아니라 뭉툭한 김밥 한 줄 속에 따뜻한 진심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가치는 학벌도 재산도 아닌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순옥이 오래전에 내려놓았던 것은 화려한 명성이었지만 끝내 놓지 않았던 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무너지던 회사를 살리고 오만했던 사돈을 바꾸고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밥집 식탁 위로 시장의 뜨거운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울림으로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